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 1시간을 앞둔 지금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5년 만에 대폭락에도 국내 증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큰 이벤트를 소화해야 하죠. 약 1시간 뒤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가 낙폭을 점점 줄여내고 있습니다. 0.15% 약세로 현재 2,483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지금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0.83% 오름세로 68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 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를 이어갑니다. 3,087억 원의 강한 팔자 포지션, 지금 4,7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기관은 382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도 4,155억 원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 기관은 124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277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5위권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 0.69% 하락합니다. 57,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낙폭이 큰데요. 4.27% 하락하면서 186,300원.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밀어붙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가까이 추락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 반등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강세로 32만 5천 원, 현대차도 0.41% 반등하면서 19만 4,7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 0.17% 하락하는 가운데 기아는 반등합니다. 0.2% 오름세로 거래가는 9만 1,000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4%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71만 4천 원이고요. 네이버 역시 1%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20만 원 선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0.41% 오름세입니다. 3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6.48% 반등하며 9만 7천 원, 시총 4위 에코프로도 8.46%, 8% 넘는 오름세로 거래가는 5만 1,750원입니다. 3위 HLB 역시도 1.4% 상승하며 5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대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26만 5,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휴젤이 1%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5만 2,500원. 반면 삼천당 제약이 0.16%, 0.3%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1%대 오름세입니다. 6만 1,300원. 파마 리서치는 0.4% 약세로 33만 8천 원이고요. 코롱티슈진이 1.64%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만 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리튬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와 더불어서 리튬 쪽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앙첨단 소재,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양사 간 사업 시너지가 더 공고해질 전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 넘는 오름세로 거래가는 4,210원대입니다. 에코프로가 아까 보셨다시피 7.8% 오름세로 5만 1,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모화학이 9.7%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14,880원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관세 피난처로 꼽히는 음원과 음반 섹터도 상승합니다. 음원과 음반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서비스가 주요 매출원이기 때문에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이 매우 낮고, 또 설령 부과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에 FNC엔터가 2%대 오름세로 2,940원, 하이브가 0.63% 오름세로 2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YG플러스도 0.59% 상승하며 거래가는 5,140원입니다. 오늘 환율 흐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늘 외환시장 환율이 16원 50전 급락하면서 1,450원 5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49원 10전이었고 지금 환율 더 떨어집니다. 현재는 1,44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16% 약세로 2,482포인트, 코스닥은 0.66% 오름세로 687포인트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장 인용이냐 기각이냐 11시가 오늘 시장에도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시장 상황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른바 상호관세 발표가 나면서 미장이 간밤에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초반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전 세계 글로벌 증시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게 한국 증시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코스피는 0.7% 정도 약보합이에요. 결과만을 놓고 보면 물론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낙폭을 상당히 만회를 했고 오늘도 지금 1% 넘게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정말 패닉입니다. 상호 관세 이제 부과되니까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졌죠.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4에서 6% 가까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요.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 증시의 시가총액이 어제 하루 만에 3조 1천억 달러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예요. 36조 달러의 거의 10%가량을 하루아침에 트럼프가 날려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재정 적자 만회해보겠다, 제조 부활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자기 발길,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이제 고통의 날이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시밭길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 네. 앞길이 더 이제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 관세 이외에도 조만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또 예고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약세를 출발했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다 보니까 원화 가치도 처음으로 정말 1,450원 선 아래 수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오늘 국내 정치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당분간 이제 트럼프발 이제 관세 폭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주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잠시 조금은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자동차, 반도체,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의약품까지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는 바이오 의학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방산, 인터넷, 엔터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면 오늘은 엔터주들, 방산주들, 조선주들 나빠 보이진 않는데 네. 어쨌든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 급락 영향에서 좀 벗어나고는 있습니다만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또 국내 어떤 이제 컨센서스를 좀 비켜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좀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결론이 나든 증시에는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양상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국내 증시뿐 아니라 국내 경제, 외교 안보를 가장 이제 크게 억눌렀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과연 이제 1차 한꺼풀이 해소가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각이든 인양이든 시장에 가장 싫어하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에서 1차 악재는 좀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2차례 이상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의 금융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대부분 보면 이 결과 발표 이후에는 금융시장은 조금은 좀 좋았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반등 흐름을 좀 나타냈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 그나마 이제 그동안 외국인의 이제 투자 자금이 월간 기준 거의 8개월째 계속해서 셀코리아로 대응해 왔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희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엿보일 수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와 좀 다르게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좀 복귀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더 짙어질 수 있다.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미 선반영돼서 지수는 많이 낮아졌지만 새로운 악재가 이제 트럼프발 악재거든요. 네. 전 세계 주요 교역국 6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상호 관세를 발표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선관세 후 양자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 투자를 좀 이끌어내려고 하겠지만 지금 보면 유럽연합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강하게 보복 관세로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보다도 양자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걸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네. 국내적인 정치적인 요인보다도 오히려 대외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지난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미국은 너무 많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처럼 낙폭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제 뭐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지만 유럽 증시도 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유럽의 주요 증시가 3% 넘게 빠진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 지금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제 발표된 이후 사실 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때도 정치 테마주들이 뭐 아주 그냥 기승을 부렸는데 지금 또 이 선고가 나오면 뭐 조기 대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정을 해서 또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시장이 됩니다. 흉흉할 때 이런 네.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근데 장미 대선이 돼서 실제로 이제 이 선거 결과가 나오고 대선 준비로 나가게 되면 네. 아마 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근데 전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테마주가 뭐 가장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제 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 종목이 5일 연속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하루 거래 정지됐다가 오늘 풀렸는데 또 개장하자마자 두 자릿수 넘게 올라가서 네. 2,800원대 했던 주가가 지금 11,000원대로 올라왔어요. 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투자자들 다 알고 있어요. 네. 이거 분명 학연, 지연, 과거 근무 이력 정말로 거리를 좀 가지고서 만들고 있다. 테마를 만들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일단 주가가 오르면 나만 아니면 돼. 근데 나만 아니면 돼가 나만 사고 빠질 수 없을 정도로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이런 정치 테마주들 뭐 10여 년 전에도 있었고 탄핵 관련 테마주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 시간이 지나서 지켜놓고 보면 지금도 아직도 그전에 이제 이 상승폭,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8시간 없이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네. 정치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가를 높여놓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리스크 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이런 불확실성이 겹쳐지면서 1,470원 재돌파 했었고 오늘은 지금 좀 수그러들어서 많이 안정이 되긴 했지만 언제든 또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워낙 약세 압력이 워낙 거센 시기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해 이제 탄핵 이후로 거의 달러가 약세일 때도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네. 달러가 강세이면 당연히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1,450원 선이 정말 윤오말인 것처럼 반응을 했는데 네. 어제부터 지금 달러화가 너무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가 연중 최저입니다. 달러 인덱스 6개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102까지 내려왔어요. 100일까지 찍을 요점이 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109, 110선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고점 대비 지금 8% 가까이 이때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제 1,467원까지 이제 돌파했던 환율이 오늘은 1,450선 아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 30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선고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1,500선 단기적인 이제 돌파 가능성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게 과거 3년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돈의 가치라는 건 경제화를 반영합니다. 네. 근데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거의 2% 후반에서 3%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였고 우리는 지금 뭐 2% 내지 1%도 지금 성장을 지금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과거처럼 이제 1,100원, 1,200원대로 큰 폭으로 떨어지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삼성이 고정거래처 가격을 지금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반등 모멘텀이 돼서 하반기 갈수록 어쨌든 관세 폭탄이라는 건 양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얻을 걸 얻게 되면 국가별로 지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수출이 점진적으로 하반기에 회복이 되고 또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속도와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어느 정도 엇비슷해진다라고 하면 뭐 1,400원 선 아래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 우리가 이제 물가를 감안해서도 감안하지 않고도 최고로 낼 수 있는 성장률이 1%대로 지금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환율이 떨어지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환율이 아마 이제 1,300원, 1,400원 선에서 좀 방향성을 좀 찾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 발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마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질 것 같은 건 일단 품목별 반도체를 비롯 품목별 관세도 추가 발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상호 관세가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라 네, 9일부터 또 발효가 되죠. 그러면 이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각 국가별로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영향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기본 관세 최소 10%, 네. 그리고 상호 관세 49%, 거의 50%를 때렸어요. 네. 그러면 60개 국가가 똑같이 비상입니다. 이제 발효는 기초 관세는 5일부터 그리고 상호 관세는 9일부터라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 전화기 불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뭐 당장 한 라인이 개설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이제 이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9일까지 우리가 이 관세를 낮추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백악관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판넬에는 분명히 한국의 상호 관세는 25%라고 적혀 있었는데 행정명령서의 부속 서류에는 26%. 그러니까 어제 밤에는 또 이제 야간에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야 행정서류가 맞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또 번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25%입니까? 25%로. 그러니까 백악관조차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는 좀 다르다. 과거에는 동네 착한 형 이미지였잖아요. 적대국만 상대로 해서 강하게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동맹국, 멕시코 동맹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연합까지 건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 대만 그동안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 대만 반도체를 비롯 TSMC를 비롯해서 현대차 대부분 다 관세 폭탄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 구태여 이 시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업자득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가 바뀌고 있어요. 당초 미국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인데 어제 하루 만에 4차례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 횟수가 2배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강으로 나가고 아무리 지금 반도체 이외에도 의약품 추가적인 관세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미국인이에요, 결국. 미국인의 이익, 미국인의 물가, 미국인의 경기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소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좀 보게 되면 예. 다른 국가들 다 비슷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입 많이 하겠습니다. 무기 수입 많이 할 거고요. 항공기 많이 이제 돈 되는 것들 많이 수입하겠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무역 적자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카드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예요. 이미 이제 이 일본과 대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꺼렸던 게 경제성이에요. 세 개 국가가 모이면 경제성 부담은 다소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걸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좀 협상 카드로 쓸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지금 현대차가 31조 원 그리고 대한항공이 48조 투자할 때 이건 정말로 민관이 합동으로
발표를 하면서 협상 카드로 좀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지금 EU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속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데 일본은 조금은 협상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연계해서 WTO의 이의 제기를 통해서라도 좀 공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네. 무역 의존도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매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수출선 다변화와 같은 공급망 이제 유연화와 같은 구조적인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금융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인 오전 11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현재 탄핵 찬반 단체들이 모여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약 4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경찰은 헌재 근처에 병력을 배치해 들어가는 길목에 차량 출입을 통제했고요. 집회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차벽도 설치한 상태입니다. 안국역부터 광화문 일대 근처까지 집회 인원이 속속 들어차고 있는데요. 탄핵 찬성단체는 안국역 6번 출구 쪽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고요. 반대단체는 한남동 관저를 비롯해 종로구 일대에선 동아면세점과 수은회관 등을 집결해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찬반단체들이 물리적 거리는 다소 떨어져 있으나 선고 전후로 인파가 더 몰리며 자칫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전역에 최고 단계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령했고요. 전국에선 210개 기동대 14,000명을 비롯해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주요 시설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헌법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 전후로 출근했는데요. 재판관들은 조금 전 오전 9시 30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1층 대신 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부터 순서대로 재판정에 입장합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요. 반면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선고 후에는 재판관들이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한 뒤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이후 외부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 판단에 윤 대통령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도 달려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까지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져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현재 결정과 기후 전국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또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용어만 토크쇼 직선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8차례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탄핵 심판 최후 변론 먼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이제 10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한 10시 15분경에는 국회 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 현장에 도착을 해서 입장을 냈고요. 조금 전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전해진 바로는 오전 9시 30분경에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선고 날까지도 마지막 평의를 거쳤다라는 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1시로 예정이 됐던 것도 그렇고 오늘 마지막 평결을 위한 회의를 했던 것도 그렇고 신중과 숙고라는 것으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우리가 선고 예정 날을 공지하는 화요일쯤에는 이른바 기각과 그다음에 인용에 대한 모든 결정문을 써놓고 마지막까지 이제 좁혀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개별 의견 낼 수도 있고 본인들이 어떤 그런 보충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수 의견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녹여내는 과정들을 거치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제가 이제 헌재 사정이 밝은 사람 얘기 듣기로는 어제까지도 아마 이제 했던 결정문을 양초안을 이제 금고안에 헌재 소장실에 있는 금고안에 놨다가 오늘 아침에 꺼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만장일치 결론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다수 의견을 통해서 나머지 소수 의견과 개별 의견이 좀 들어가는 형식의 선고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침에 최종적인 회의를 했던 것도 같고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오늘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양쪽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만장일치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상 이게 10시 선고를 많이 하나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선고를 했었죠. 그리고 현재 일반적인 선고는 10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시였죠. 11시였고 예. 그러니까 1시간 차이긴 한데 이게 이제 담긴 의도라는 걸 해석을 해본다면 글쎄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중과 숙고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 마지막 평의를 9시 반에 잡아놓고 거기서 또 어떤 마지막 점검하는 작업 이것을 하고 나려면 10시는 사실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11시 좀 여유 있게 해놓고 결국 선고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신중과 숙고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수기 과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판결은 다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설득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결정문과 선고문을 다듬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직후에 5대3 교착설 이런 것도 회자됐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가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부담은 좀 최소화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 경우의 수에서 여러 언론이 뭐 지면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8대0, 7대1, 6대2, 4대4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판단되어지는 경우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 네. 위헌성이 워낙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기각, 각하 의견이 나오더라도 소수일 거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헌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전원일치 선고를 위해서 어떤 마지막까지 의견을 모아낸 것 아닌가라고 네.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 선고 기일을 정했잖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평의가 있었고 오늘 오전까지 평의가 마지막 평의까지 거쳤다면은 그 사이에서도 혹시 뭔가 의견을 바꿨을 네.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둬야 되나요? 근데 나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이에 있었던 나날 중에 의견을 뭐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것 차원에서 바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론들은 다 각자 정해졌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가다듬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헌재 입장에서 숙고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 네. 헌법재판소가 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몇 가지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헌재 직권으로 이거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던 이건 사실은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전체적인 판결에 영향은 못 줬다고 할지라도 네.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또 사실관계를 정정할 때 오타도 같이 정정했거든요. 오타가 뒤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도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헌재 결정 중에서도 대법원의 훗날 결정하고 그 판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이제 헌재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RO라고 하는 혁명 조직의 모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서 내란 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좀 우회적으로나마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 최종 판결에서는 결국에 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결국에 원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도 이번에 사실 이렇게 평의가 길어진 걸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내란죄 재판에 준하는 수준으로 많은 사실관계들을 판단하고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형법상 내란죄는 국회 소추인단은 철회는 했지만 헌재도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지만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면 그리고 국회, 선관위 여러 군데서 있었던 일들의 사실관계를 또 수사 기록까지 참고를 하면서 판단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막판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단 많이 이제 심려를 기울였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예. 아마도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장들을 굉장히 여러 번 수정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자주 수정하다 보면 또 어색해집니다. 마지막까지도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다만 각 개인의 재판관들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 이런 것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제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도 또 막판에 중요한 작업으로 설정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 당도 지금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 먼저 여당 이야기부터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입니다. 네, 지금 탄핵 선고가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차분한 그런 분위기 속에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5분 뒤에 10시 40분이죠. 비상대책위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은 원내 대책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예, 오늘은 최종 선고일인 만큼 그것을 긴급 확대를 해서 네. 비대위 체제로 지금 5분 뒤에 지도부들이 총 집결을 해서 네. 지켜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종 선고가 끝나면 11시 반부터는 긴급 의원총회를 펼칠 예정인데요. 네. 이게 기각이라든가 인용에 따라서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은 이미 비대위 수시로 여러 번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개헌 작업에 착수를 하는데 당이 힘을 모으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낸 바 있습니다.
또 인용이 만약에 되면은 2달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지도부들은 함께 모여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당이 네. 어떻게 미래로 나가야 될지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의원들은요, 지금 헌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의원들이 헌재에 직접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당 지도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뭐 개별 의원 별로는 또 뭐 예를 들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좀 가격한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예, 이 승복 여부는 제가 이 SBS 비즈 방송에서도 출연을 해서 강조를 했듯이 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승복을 하는 것은 뭐 민주주의의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따로 승복을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너무 여야 대치 또 전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를 놓고 지금 이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변인들도 각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거는 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오히려 정작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는 뭐 승복 여부를 묻는 그 질문에 사실은 동문서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복은 윤석열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 동문서답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밑자락을 까는 거다 하는 지적이 있는 만큼요. 이게 비단 어제 4.3 제주 4.3의 기념식에 가서도 또 10,000명의 학살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인용이 안 나오면은 무슨 제주 4.3 뭐 폭동이라는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런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담화라든지 메시지를 낼 것인가? 최근 들어온 소식 보면은 담화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전해져서요. 현재 예. 메시지, 네,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국민의힘은 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일 가능성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낼 그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 메시지에는 뭐 아무래도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미래 지향 메시지를 담길 그럴 가능성을 저희들은 크게 봅니다. 미래로 가는데 현재 걸림돌이 되는 현재의 87 체제라고 하는 그 발목을 잡는 그 허들을 종식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석방 때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이 개헌 작업, 즉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일부를 내려놓음으로써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분위기에 앞장설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탄핵 찬반을 두고 뭐 이른바 광장이 두 갈래로 나뉘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되면 뭐 정치권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죠. 탄핵 선고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고민, 과제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과든지 승복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즉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이자 하나의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생을 돌보는 것은 뭐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민생은 역시 정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돌보는 정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정의 수시 회의를 통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상호 관세가 오늘 25%로 결정이 됐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한국 경제 재도약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또 상법 개정안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 후세들을 위해서 필요한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편 또 4월 2일 비상계엄 이후에 첫 보궐선거가 있었죠.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야당이 또 석권을 하면서 뭐 네. 사실상 참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민심의 준엄한 채찍 이것은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 분 한 분이 표로서 이 내주신 결과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엄중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글쎄요, 민주당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도 담양군수 텃밭이라고 하는 담양에서의 그 패배 이것은 여야 공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치열한 대치를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그 민심을 아주 교묘하게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야권 분위기도 살펴보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최장기간 평의 끝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오늘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4월 4일 선고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3월 14일로 많이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네. 3주가 밀렸는데요. 4월 18일 두 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니까 사실 2주 남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14일하고 4일 아니면 다음 주 11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게 미판결 상태로 그냥 마비 상태처럼 빠진다는 얘기가 꽤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둘 중에 하나 그것도 오늘 결정된 것은 그간에 있었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선고 날짜가 잡히는 자체가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결과 예측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뭐 결과라는 게 나와야 100% 확실히 해지니까 지금도 여전히 미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8대0 인용이 거의 확실하다고 99.9%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현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기각이냐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승복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승복을 하는 게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는 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동등한 상태에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이라면 피해를 받았던 국민, 예를 들어서 강도를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용서를 준다면 그 판결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저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승복해야 된다는 뭐 그런 형식상의 논리가 아니고 저는 국민 항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 양쪽 모두 지금 거센 상황이죠. 탄핵 선고 이후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는 것도 정치권의 숙제라고 보여지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게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 양극화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차이보다 이념이나 진영에 대해서 완전 분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 내란이 진행되고 거기에서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다음 대선에 조기 대선에서도 경쟁력을 가진다는 자체가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양당 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3당으로서 보면 단순히 저희 당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극단적인 대결 사태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 구조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완화시켜야만 통합이 가능하다. 저는 리더가 누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포용하자. 그 한마디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통상 전문가시니까 여쭙겠습니다. 헌재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선고일을 기점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력은 높아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동맹국이고 우방국이고 할 것 없이 지금 60개국에 대한 보편 관세에다가 일반 관세 10%에다 플러스 전부 다 알파를 다 붙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향후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에는 관세를 내리는 것이 거의 저는 상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안정이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건데 트럼프의 방식이 1대1로 이 양자주의한 각계격파라면 오히려 여기에 피해를 당한 우방국들이나 자유주의 진영에서 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 일단 승복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전원 일치가 아닐 경우 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뭐 갈등이라든지 혼란 이런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 전원 일치 판결이 아닐 경우에는 네. 정말 지금 탄핵 찬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 양상이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후폭풍을 고려해서 헌법재판관의 양심과 소신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면 그거는 재판관의 덕목이 아니잖아요. 네.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이게 헌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된다면 어느 정도 위배되느냐, 딱 어느 정도 위배됐는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직을 뗄 정도로 이게 위중하냐 이걸 판단하는 게 헌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게 나중에 후폭풍이 우려하니까 자 우리가 조금 내 의견과 다르지만 8대5로 맞춰주십시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그것이 저는 사후 승복의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4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큰 전체적 흐름의 의견을 우리가 법정 의견, 그걸 다수 의견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거기에 반하는 반대 의견이 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나는 이걸 보충하겠다는 보충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나는 논리와 근거가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별개의 의견 4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걸 다 담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6대2가 됐고 5대3이 됐고 뭐 4대4가 됐고 8대0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나중에 들어도 그래서 이런 결론이 도달했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 사후 승복의 문제가 굉장히 좀 중대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헌재가 사실 완전 무결한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헌재가 뭐 어떤 결정이도 완벽하게 내려서 우리가 그걸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재를 존중하는 게 우리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앞으로 향후 공동체 존속을 위해서 우리가 합의한 사안 아닙니까? 네. 그럼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좀 전에 이제 그 여야 대변인들의 얘기는 오고 갑니다만은 마치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나중에 합의를 위해서 모든 만장일치 결론이 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법치에 위배되는 거예요. 법의 지배를 받아야지 법에 의한 지배를 받으면 국민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어떤 결론 그것이 8대0 인용이든 4대4든 뭐 설령 5대3이든 그걸 사후 받아들여야지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한 명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를 왜 우리가 탄핵 심판을 넘겼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통과시키는 통과 의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기관이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희망사항을 얘기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치의 어떤 불복 없는 승복이 필요하다. 위대한 승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김준영 의원 뭐 전화 연결해서도 의견을 냈지만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나올 경우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승복해야 된다는 어떤 선언적인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헌재의 역할이 못했다,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뭐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정치권에서 승복 여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는 남는다는 겁니다. 네. 자, 국민 상식에 기초해서 한번 보자고요. 12월 3일 내란의 위헌 위법성 이거 증거는 차고 넘쳐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거다? 이건 논리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느냐? 그건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네.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라든지 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어떤 국민 신임을 배반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심리도 하고 상식에 입각해서 법리를 검토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런 국민적 우려를 혼란을 염려한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결론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헌법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그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원일치라고 하는 그 의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국민적 상식에 입각할 때 야당 대변인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결국 8대0 파면 선고를 통해서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이 국가적 혼란
이런 부분에서 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좀 뭔가 이정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네. 최근 헌재의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걸 승복할 것이냐라는 뭐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승복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도 네. 꽤 높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헌재 판결 이후에 갈등 양상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 여론조사 문항에 나오는 표현이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수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응답자들 각각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어떤 쪽에서는 내가 나름의 판단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맞지 않으면 혹은 내가 세워놓은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사실관계라든지 논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본인이 세워놨던 그 사실관계와 논리 여기에도 못 미치는 그걸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취지의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의를 못한다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일종의 불복을 하고 모종의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것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좀 우리가 분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승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링 위에서 복싱 선수 2명이 싸우고 난 다음에 경기를 한 다음에 뭐 KO가 안 돼가지고 판정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회가 혹은 야당이 싸운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혼자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설령 기각이 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는데 거기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시를 했느냐. 국회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썼습니다. 기각인데도. 그렇다면은 결국에 심판을 받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인 거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등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다 승복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건 복싱 경기처럼 잘못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가로막는 거나 없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고 했을 때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혹은 다른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겠다. 이것은 불복입니까?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보장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각을 바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용이 될 경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되는 것이고 조기 대선 또 열리는 것인데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경우의 수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헌법재판관이 본인하고 이제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해서 물론 그 결정이 잘못됐고 논리가 부실하면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그 외에 신상털이라든지 뭐 어떤 부당한 어떤 음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분명하게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헌재 상황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 평인을 끝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제 잠시 뒤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양측 국회 소추인단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도 지금 헌재로 갔는데 탄핵 기각을 확신한다.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이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지난달 그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그 흐름 보면 어떤 공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내는 데 있어서 되게 자중하고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석방 이후에 했던 게 이제 뭐 우리 사회 산불 참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이제 좀 어떤 애도의 메시지를 내고 정치적인 사안은 하나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의 일종의 로우키 전략, 즉 낮은 자세로 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평가를 했는데 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이제 나와서 관저들 갔을 때 본격적 관저 정치할 거다. 그 다음에 말을 하자면은 이제 그 지지층을 오히려 결집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단 한 건도 그게 없었잖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책무 중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는 겁니다. 네. 국론을 이제 하나로 모으고 국민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이 또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평의의 시간 중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히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킬 텐데 그렇게 이제 뭐 무리하거나 그렇게 뭐 그 적절하지 못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오히려 자극하는 형태를 통해서 헌재의 어떤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다만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메시지를 내야 되겠죠. 인용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또 메시지가 나와야 될 테고 또 기각이 된다면은 복귀를 하기 때문에 향후 정치 일정이라든가 청사진에 대한 것들을 소상하게 실체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네. 대통령의 침묵 그다음에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어떤 국민을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고려한 그런 좀 대통령다운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이제 탄핵 선고 한 5분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전국 상황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현재 선고 이후 상황 정보유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4일 기준으로 대선은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는 등 곧바로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국회 제2요구권과 국군 통수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해 재탄핵을 추진하는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한 10조 원 필수 추경을 비롯한 당면 과제도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개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다른 어떤 탄핵의 거리를 찾아서 계속 탄핵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개헌이 아니더라도 야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의제를 던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모든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어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선거가 난 이후에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업무에 복귀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일단 제쳐두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것인가? 뭐 이런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낸다 하더라도요. 결국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별다른 사과 또는 잘못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구치소에 석방된 이후에 나름대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자중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침묵보다는요, 자중보다는 오히려 계산된 침묵을 해왔다. 그 계산이 그러면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더라도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발판 삼아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허황된 망상으로 저는 끝날 거라고 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강성 지지층에게는 불복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느냐? 저는요. 만약에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남는 과제는 뭡니까? 대통령 직무에서 이제 그만두고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내란죄 수사와 이른바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약에 사과를 한다든지 또는 잘못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해버리면 그런 발언이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뭔가 자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언급 자체를 피하고 당분간 침묵 모드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선고 이후에 담화 발표 가능성도 있어서요.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낼 것인가? 국민 통합의 메시지일 것인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인가? 좀 결이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네, 일단
뭐 메시지 발표 여부 자체도 좀 짐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하게 된다면 저는 뭐 기꺼이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전혀 아닐 거다. 이거는 분명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그리고 수사와 재판 여기에 임해왔던 그리고 정치적으로 임해왔던 이런 자세들을 봤을 때는 백일화에 드러난 것도 부정을 한다든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이상은 어떤 승복이나 존중의 의사 이런 것들을 밝힐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향후의 정치 행보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파면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나 향후 행보도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파면 안 당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럴 경우는 이제 충격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위해서 재판정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하게 됩니다. 쟁점이 5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가지인데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이제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거는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별도로 본인의 입장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먼저 그 이제 아마 쭉 읽을 겁니다. 읽는데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예측하는 대로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으면은 이제 각자의 그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가 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의견이 틀릴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왜 틀린지를 쭉 설명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고들 예측하는데 그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고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현재의 규칙에 있는 그 상황이고 여기에는 저는 좀 다르게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다가 어떻게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납득의 시간, 설득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먼저 해버리면은 그 순간 그 모든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가 잘 안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오늘 이제 주심으로서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오늘 아마 저는 각자의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좁혀갔습니다라는 얘기를 쭉 일관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 여부를 주문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읽는 내용들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이 주문에 그대로 담기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지금 선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헌나 8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직접 낭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까 쟁점 부분 5가지 쟁점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도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위헌 여부부터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과정도 그렇지만 계엄을 선포한 이 전후 사정에 대한 위헌 여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전후 과정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조차 그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너무나 명백한 어떤 절차적 위반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내란죄 소추 5가지 사유 중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거나 국회 소추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회가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5개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가 다 헌법 위반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이 민주주의를 어떤 그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사건인데요. 아마도 이게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뭔가 이 선고를 계속 지연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이 준동하게 되고 또 사회적 혼란이 대단히 가중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5가지 혐의에 대한 혐의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위헌의 중대성이 확인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고 완전한 파면 선고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어떤 헌법 이런 유린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기대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문영배 대행이 선고 요지부터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김수인 평론가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거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국회 측의 소추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이게 탄핵 소추 사유, 사실관계 등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 소추가 제대로 적법하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중에 각하설이 떠돌기도 했는데 각하가 될 거면 이제 이 부분 설명하면서 각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적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 법사위 조사를 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 소추한 부분 이거는 이제 그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따져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자발적으로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조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거는 국회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다. 이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 논리가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법사위 조사 없었다고 해도 탄핵소추 의결은 적법했다. 이 판단이 일단 속보로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켰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탄핵소추가 한번 부결됐는데 이걸 또 재의결을 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위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일사부재리라고 했을 때는 사실 형사재판에서 쓰이는 개념인데 사실 형사재판에서도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을 다시 기소할 수는 없지만 불기소 처분한 것은 수사를 재개하거나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한번 부결됐든 아니라고 해도 다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회기입니다. 동일 회기에 같은 안을 부결된 것을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그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을 때는 한번 부결이 되고 회기를 바꾼 다음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국회 측의 주장,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 주장을 헌재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평론가님, 그 계엄이 해제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한 거다. 네네. 라는 거를 취지를 좀 설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윤 대통령이 내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이제 그 계엄이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이제 흔히 주장하는 계몽이요. 그러니까 짧게 끝났고 내가 이걸 알리기 위한 거였지 사실 이거는 내가 어떤 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엔 불가하다. 탄핵 사유는 불가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계엄이 설령 조기에 종식됐어도 탄핵 사유는 발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심판하는 게 맞다. 법 절차를 지킨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고요. 지금 또 하나 나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란죄 철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이게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게 각하 사유라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추 사유 변경한 거. 그렇죠. 국회 소추단이 내란죄, 물론 이제 형법상 내란죄만 철회를 한 거죠. 행위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80%가 철회된 거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에 이거는 재의결되거나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는데 이걸 지금 바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절차적 정당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는 내란죄 철회가 여기에 가장 주된 사유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각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사 대상에 정확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시비 삼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했던 절차적 과정에서의 문영배 소장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지금 가장 먼저 짚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입장도 설명이 나오네요. 야당 전횡으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취임 후에 계엄 전까지 국회는 총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건 이른바 줄탄핵에 대한 이야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배경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쭉 주장해온 내용이죠. 네.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또 그것에 전제가 됐던 것들이 야당의 입법권 전행 또 줄탄핵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전에 나온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의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 중에서 보면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가 안 된다. 변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 말 다른 말로 절차상 각하의 사유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국회 측 소추위원들의 어떤 주장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법적으로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궁극적으로 변호인단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논란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어떤 지금 선고문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입장 전해드리면 예산안, 국회 예결특위 의결만 이루어졌다. 중대 위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수희 변호사, 저건 무슨 말이죠?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네, 일단 피소추인 쪽에서 주장을 해왔던 것 중에 뭐 하나가 2025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삭감이 돼서 국가 기능이 정지됐다 뭐 이런 얘기들, 줄탄핵 이런 것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긴급권을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일단 헌재 아까 속보를 보면 2025년 예산안은 계엄 당시에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판단까지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 굳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엄의 적법성이나 위헌성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좀 초기부터 배척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안은 당시에 12월 3일 그날의 시점에서 봤을 때 예산이 아예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감액이 좀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대로 가면은 이제 그냥 삭감이 되는 가능성이 컸지만 사실 여야 간의 협상이나 정부가 또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면은 다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예산 삭감을 이유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했던 것이 정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헌재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계엄을 선포해야 될 그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계엄에도 이제 이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켰느냐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절차적 조건하고 실체적 요건이 있는데 절차적 요건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했느냐 국회 통고를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라면 실체적 요건은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 계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그러한 상태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실제적 요건을 위반했다. 네,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안이 이제 갖는 중대성에서 비상계엄의 선포가 과연 적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이건 국무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에 나와서 이거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본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윤 대통령 측에 매우 불리한 진술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재판부도 판단을 했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계엄의 말하자면은 5대 소추 사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심의를 했다기보다는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말하자면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소추 사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재판부가 완전히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위헌 위법 판결을 내린 것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는 과정에 있어서도 심의 위헌적인 자체 요소가 있다. 말하자면은 국무위원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라든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선고의 이유를 잃는 것 같습니다. 네. 군경을 동원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나왔는데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단순 경고성이 아니다. 이것도 좀 주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번 비상계엄의 가장 어떤 인상적인 장면, 국민들이 가장 살떨리는 심정으로 봤던 장면이 뭐냐면요. 군인들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과정입니다. 자, 군인 헬기가 동원돼서 국회의사당을 강습하는 장면이라든지 이것을 TV나 또는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찌 보면 정확하게 목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때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게 되게 주목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1차적인 아직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선고 과정에서 자, 군경을 동원해 어떤 국회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경고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충분히 비상계엄의 어떤 군경을 동원해서 이런 기본권을 유린하려고 했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어떤 위법성과 위헌성을 확인시켜준 그런 어떤 그 판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이 계엄에 대한 정당성 측면에서 지금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부분 경고성 계엄이었다. 호소형 계엄이었다. 이거는 계엄법이 정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이걸 좀 해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계엄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증거로 다뤄지는 것이 포고령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간 군인들에게 뭐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이 되긴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위헌이나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다. 이미 이것으로 이제 파면 사유가 충족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포고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한 것이 1월 23일 변론 기일 때 계고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에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말들을 윤 대통령 측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써왔는데 네. 슬쩍 계고로 표현이 바뀝니다. 근데 계고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행정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촉구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약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마도 경고라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사실 내란죄에서도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과 협박이 내란죄 구성 요건이거든요. 근데 네. 경고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협박에 해당한다. 최소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를 좀 계고로 표현을 낮춘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판단을 결국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고령이라는 네. 거는 결국에 군경에 내리는 명령인 성격도 있는 것이고 이거를 국회 활동 금지나 전공의 처단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경고성이고 상징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 판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포고령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국회 네. 활동 금지에 따른 어떤 국회에서의 군경이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도 굉장히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 평론가님,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얘기했던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네.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이 논리는 다 깨진 겁니다. 다 깨진 다 거네. 깨진 겁니다. 지금 헌재 지금 문영배 소장이 읽는 걸 쭉 보니까 네. 지금 소추 사유 중에 또 하나 문제, 그 국회 군 병력을 투입한 거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제 국회 권한을 행사 방해했다. 거기다 병력을 투입한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군의 그다음에 시민과 군을 대치하게 한 거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군 통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 명백하게 또 판정을 내렸네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 가지 정도가 5가지 소추 사유 중에 3가지 정도가 지금 헌재가 지금 판결을 내리는 과정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얘기했던 그 반박 논리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반박하는 그런 듯한 지금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돼야 할 건 소추 사유는 없었지만 그 선관위에 군 투입한 것은 네. 이제 우리 현재 심리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쟁점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설명했어요. 부정선거 주장하면 그걸 부정성 주장하는 거 타당하다 볼 수가 없고 특히나 이거를 선관위에 병력을 동원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했는데 그걸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추 사유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설명을 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이 서추 사유 외에도 여러 가지 적법성 절차적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확인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논거들을 좀 제거시켜 나가는 그런 지금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위반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계엄사의 계엄 당시에 많은 권한들이 부여가 되고 네. 사법적인 기능까지도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한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될 평소에도 계속 지켜져야 되고 설령 계엄이라든지 이런 비상사태에서도 지켜져야 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계엄의 어떤 적법성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선관위에서 저랬던 상황을 보면 사실 선관위 문제가 당시에 긴급하게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어떤 수사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관여가 안 됐어요. 뭐 나중에 검찰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해소가 안 되긴 했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은 수사기관이 다른 데서 민간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한다든지 억류시키다시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형사사법 절차의 민주주의적 원리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헌재에서 또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결론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정당성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법치국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 지금 거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포고령 발표와 관련해서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실제 앞서 부분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후벼 팠던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계몽령이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 문영배 소장의 어떤 그 선고 내용 중에서 충분히 이것은 그 국군 통솔의 어떤 의무를 위반했고 또 국회 권한을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한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인해서 경고성 계엄에 대한 논리는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했던 그 윤 대통령의 주장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지금 이 대목에서 진행됐던 건데 그동안 제기됐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또한 국민들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이 계엄 소추의 사유가 됐던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헌재 판결의 어떤 그 선고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온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야당에 대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증액 없이 야당 주도로 2025년 예산안이 의결된 것, 그리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라는 것,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 이거는 야당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국정 마비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헌법에 부여된 긴급 권한 최고 대권이죠. 계엄을 발동한 거는 이 국정마비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헌법상 민주주의와 조화가 돼야 된다. 즉 뭐냐면 대화, 타협, 서로 간의 조율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지 계엄을 발동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거의 이제 주문을 읽기 전으로 지금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그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내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정말 무력화 상황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공적 의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에 부여된 그 대통령의 헌법상 가치, 즉 대화, 타협, 통솔 이런 것으로 해결을 해야지 계엄이라는 일종의 한 방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긴급 명령에 대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 과정과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온당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을 또 짚었네요. 헌재가 신속한 비상계엄의 해제는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국민 덕분이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영향이 없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라든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저항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헌재에서 이제 뭐 국민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이제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마비로 인식할 만한 뭐 그런 잠시만요. 네. 방금 방금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자, 그러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하면 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네, 인용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피청구인이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서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그리고 이 국가의 긴급권을 남용을 하는 그런 역사를 재현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라고 좀 단호하게 또 선언을 했거든요.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마비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오긴 했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혹시 이 구절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로 좀 논쟁을 하지는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얼핏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참작 사유를 부여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논쟁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계엄 해제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국가 긴급권의 행사가 아니라 과거 독재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을 재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역사적 그 부정적 의미를 부여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결국에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헌재가 인정했다.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8대0 만장일치 윤 대통령 파면. 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현재와 미래를 규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어떤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어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했던 시민들의 역할, 국민들의 역할을 주목하면서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했던 게 뭡니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었습니다. 결국은 헌정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마지막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최고의 의무를 지고 있는 보루 역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8대0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앞으로 민주공화국의 평화적 재건을 통해서 뭔가 재건을 위해서 헌재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께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8대0이라는 이제 그 나온 것은 그동안에 많은 11번의 심리를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뭐 보수 추천이라든가 대통령 추천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이런 분들이 절차적이라든가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헌법 수호의 가치를 저버렸다는 측면 대원칙에서 아마 8명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헌법재판관의 그 결정이 지고지선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앞으로 지켜가야 하는 그런 덕목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이 8명의 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합의되고 일치된 판결을 내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4월 4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구성돼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화정의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우리 공동체의 가치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대승복의 원칙에 따라서 광장의 열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좀 진화되면서 뭐 며칠간은 좀 가긴 가겠지만 에너지가 가겠지만 앞으로 좀 더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더 선진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오는 선거였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선고는 바로 효력이 발휘되는 거죠? 11시 22분에 바로 발의된 거로 그렇게. 그러면은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겁니다. 사저에 있는데 이제 사저에서도 바로 나와야. 아니 그러니까 관저에 있는데 사저로 가야죠. 죄송합니다. 관저에 있는데 사저로 가야죠. 사저로 뭐 이제 하루 이틀 걸리겠죠.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현 시간으로는 정지된 겁니다. 네, 정지된. 전직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전직 바로 대통령이 된 거죠. 된 것이죠. 잠시 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추인 중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또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선고 이후에 전국이 또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광장에 모인 탄핵 찬성파 반대파 뭐 양쪽이 다 지금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국상 혼란 수습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부터 중요한 시간이 닥쳐오고 있거든요. 네. 이 8년 전의 기억을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날도 예상을 못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시위 도중에 탄핵에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했던 시민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치안 당국부터 시작을 해서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광장이라든지 여기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실천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좌우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솔선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정부부터 시민사회까지 일관되게 좀 얘기들을 하고 실천을 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우리 임무가 된 것 같고 사실 네. 오늘 하루에 불상사가 없다면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은 더 큰 거거든요. 오늘 하루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책임감 있는 뭐 의견과 입장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를 특히 광장에 계신 분들에게 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인용이 됐습니다. 이제 4월 4일은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날로 기록됐습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속보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